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대중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기술을 활용한 예술의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그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템페스트라고요. 그 영국의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라는 극단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보수적인 극단 중에 하나예요. 400년 전에 쓴 셰익스피어의 대본을 극으로 만드는데 셰익스피어 극만 연극을 하는 단체입니다. 스트라포드 어픈 에어븐에 있는 극단인데요. 거기에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2016년도에 Come away, servant. 템페스트를 만들었는데 태풍, 한국말로 태풍이라는 연극이에요. Approach my Ariel. Come. All hail, great master, grave sir, hail. I come to answer thy best pleasure, be it to fly, to swim. 여기에 보면은 연극인데 그 홀로그램이 출연을 해요. 배역 중에 한 배역을, 배역 중에 한 역할을, 그 역할을 사람이 아니라 홀로그램이에요.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은 홀로그램하고 배우하고 연기를 해요. 서로. 그러니까 연극 대본에 나오는 캐릭터의 에이리얼, 요정이거든요. 그 요정을 지금까지는 다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홀로그램이 연기해요. 그리고 이 배우가 지금 저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이 대사를 하고 그리고 같이 연기를 하고 액션을 합니다. 무대에서. 네, 그리고 그 다음 그 로버트 윌슨 것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저게 인텔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저 연극을. 그리고 로버트 윌슨이라는 연출자이면서 뭐 디자이너면서 그리고 뭐 무용도 하고 직접 연기도 하는 사람인데 이 로버트 윌슨이 이게 2012년도에 타임스퀘어에서 전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전시가 재밌는 게 이분은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텍사스 출신인데 이미지 연극이라는 걸 만든 분이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뭐 세계적인 가장 그 위대한 예술가 중에 한 명인데요. 타임스퀘어에 어마어마하게 전광판이 많아요. 이 전광판을 카운트다운을 해서 이 사람의 작품으로 다 전시를 하는 거예요. 저 많은 전광판. 그러니까 상업 광고들이 막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광고가 다 꺼지고 전시를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의 작품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2012년도에 이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시장, 갤러리라는 공간을 확장해놓은 거예요. 밖으로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장 안에 볼 수 있는 사람들 한정돼 있는데 이거를 전광판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타임스퀘어에서 전시를 한 거예요. 이것도 되게 새로운데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여기 오늘 나오신 세 분들도 어떤 확장성과 그리고 연결성, 대중과의 소통하는 채널로 활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아마 그런 걸로 보면은 이 당시에 이미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이게 더 발전되겠죠. 저런 전광판이 아니라 이게 핸드폰으로 들어온 시대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이런 그 스마트폰이 아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 기획을 저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야외에서 큰 전광판을 다 작품으로 전시를 한 거죠. 상당히 그 재밌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됐습니다. 공연에서는 사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당한 기술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테이지 오토메이션이라든가 모션 센싱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뭐 프로젝션 매핑 같은 거. 그 평창 올림픽에 보면은 경기장 바닥이 다 영상으로 매핑이 된 거거든요. 그게 프로젝터가 한 200대 이상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걸 쪼각쪼각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드는 그것도 지금 첨단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공연에서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지금 무대가 사람이 예전에 움직이던 게 다 기계로 움직여요. 그걸 이제 스테이지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다 전자기계로 컴퓨터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엔터만 치면은 모든 그 무대 장치들이 스스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그리고 공연에서는 이제 티켓이 없어지고 있고 아마 이런 기술이 들어오는 거는 공연에서는 직접적으로 콘서트 같은 경우도 그 모션 센싱 해가지고 몸에다가 센서들을 달아서 아티스트가 움직이면은 영상이 같이 뭐 따라 움직인다든가 뭐가 장치가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잔마 디렉터님 이어서 아까 그 강원 키즈 트렌날레 너무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코로나 시대 사실 해외 작가를 컨택하면서 해외 작가들을 이번에 컨택을 하셨었어요? 국제 행사였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코로나 어린이 시대. 행사에 국제 행사를 해야 하는 진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그렇지만 모든 기획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새로움은 위기에서 시작되는 거가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 막힌 것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에서 사실 답이 있었었고요. 할 수 없었던 방식들이 다 동원이 됐었고 중요한 건 모든 게 다 멈추고 동결되고 취소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양해를 구하기가 훨씬 좋은 형편이기도 했고요. 또 다 같이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협업이 잘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오히려 이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제 모시려면 비행기표 들죠. 숙박이랑 뭐 숙식이랑 이게 상당한 이제 비용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어린이 미술관들 전 세계를 컨택한 다 셧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컨택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이제 소식을 알리고 좀 축하 멘트 좀 달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사가 탄생했는데 예전 같으면요 너무 예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아니 여기 무슨 사무실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얘네들은 뭘 이렇게 시켜? 이거 또 아니 초대를 하려면 정중하게 초대를 해야지. 무슨 뭐 영상 뭐 이걸 하래 다들 그거 불편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그거 틀으시고요, 이렇게 방법 다 하면 불편하지만 다 따라 했어요. 왜? 연결되고 싶어서. 그래서 2019 작년은 언컨택트 시대였잖아요. 언컨택트 접촉은 불가했지만 접속은 늘어났던. 그래서 우리가 초연결이라고 하죠. 초연결로 무한히 상상력을 더 열 수 있었고 다행히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하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웠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실현하고 증명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디렉터님이 예술에서 1차, 2차, 3차, 4차 혁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다시 보진 않을게요. 아까 그 쭉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예술 혁명의 사진계 발명으로 달라진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훈 그 큐레이터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뭐 사진학과 교수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진은 더더욱 온라인 전시가 적합 형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사 때문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온라인 전시에 대해서 어떻게 사진을 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글쎄요, 아까 같이 온라인 전시 구성을 볼 수 있거나 아카이브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진이 사실은 전시 플랫폼에 꼭 적합하냐. 왜냐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매일같이 사진을 찍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핸드폰에 사진이 90% 이상의 사람이 사진가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시대인데 이제 그 예술과 일상의 영역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예술적으로 살아가는 타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예술하는 분들은 자신들이 지금 오늘 아티스트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전히 그 어떤 식으로 전시를 해야 될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서 이제 맞춰가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크게 생각해 보면은, 전형적인 예술의 플랫폼에서 제가 말씀드린 일성적 공간은 미디어 플랫폼이든 아니면 온라인 공간이든 그 어느 곳도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이분은 그 사진가는 아닌데, 우리 대구 사진 비엔날레에 이번에 영상 작업을 하신 분인데, 원래 조각가예요. 네. 조각가인데 이분은 성함이 류성실이라는 분이신데 대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류성실이라는 작가분은 체리장이라는 가상의 유튜버로 활동을 해요. 가상의 유튜버로 활동하는데 그 유튜버에서 가짜 뉴스처럼 이제 그걸 진행하는 이제 분장을 한 다음에 퍼포먼스를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대 미술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양상들이 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로 유명했던 리처드 프린스도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뉴 포트레이트라고 자기는 사진 하나 안 찍고 댓글만 써놓고 다시 그거를 출력해서 전시라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예술가가 걱정할 부분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예술이 작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지, 어떤 전시로 바꿀 것이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술의 표현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방향성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방식이 아닐까, 오히려. 그 사진은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그 카피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카피해가지고 사실 또 프린트 기술도 너무 좋아졌잖아요. 집에서도 다 레이저 프린터가 다 있고, 그래서 인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작품이 이게 복제돼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질적인 차이에서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은 온라인에 올릴 수 있는 거는 좀 작은 사이즈의 파일이고 그거는 프린트를 해봤자 그렇죠. 퀄리티가 훌륭하지가 않고 모니터에서만 적합하게 볼 수 있는 방식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또 아주 오래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서명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는 그래서 사진의 경우는 사진 이미지보다 누가 사진 행위를 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보고 어떻게 구현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서명 자체는 이게 진본이라는 걸 언제나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온라인 전시 카피성 문제 뭐 그런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지영 감독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유지영 감독님은 자신만의 검색하는 방법을 따로 있을 만큼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데 그 탁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온라인 전시의 카피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 아까 여기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신 분이 NFT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NFT, 예. 그러니까 그 디지털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0과 1이거든요. 근데 카피가 쉽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예전에는 원화가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복제화라는 말이 있고 그 복제화는 절대로 원화를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발달했다라는 거를 저는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쉽게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것들이 있는데 NFT라는 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디지털 소스가 어떠한 특정한 개인 아니면 어떠한 기업이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차 불가 토큰이라는 되게 어려운 말들을 저는 이렇게 쓰는데 이제 제가 원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자랑을 하려면 그게 가능합니까? 찍은 것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가치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이거 내가 갖고 있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 카피성이라는 거를 넘어서 또 다른 가치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위와 같은 사례처럼 4차 혁명 기술을 활용해 유지영 감독님 생각하시는 예술가들이 살아남는 방법 무엇이 있는지 뭐 좀 더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뭐 아트 공방 프로젝트
방법에 관해서도 좋고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예인들 이렇게 봤었을 때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90년대 말 이렇게 시작해서 공공이라는 이 부분에서 그 200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예인들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저는 관심을 갖는 게 그 지원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들에 대한 거를 찾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딱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살아남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와이프가 SNS를 되게 잘하세요. 게다가 세련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와이프 아내분이 남편인 그 작가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안 팔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갖다가 홍보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극단적인 사례로 보면은 그 아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팔리던 그 작가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시대에 살아남는다라는 거는 초연결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홍대 앞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이 가구 디자인을 이렇게 그 유학 가서 전공을 하고 온 친구가 국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경쟁들이 치열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방법을 찾았냐면은 이태리에서 공부했는데 이태리에다 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이 디지털 네이티브인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고 나는 원래 그렇게 하고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더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제가 요번에 그 전주 비빔밥 축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어떤 계기로 해서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그런 기획자,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도대체 저 친구를 이해하거나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검색을 해서 뭘 해서 이게 안 돼요. 왜? 체질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협업을 하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감독 3명과 저는 늘 그 초보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새로운 것을 접하니까 초보이죠. 같이 작업을 했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축제를 만들면은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친구는 예산 제로에 5분 만에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순간순간 진행하는 그 상태에서 중계하듯이 홈페이지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툴들을 그 즉석에서 다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철저하게 컴퓨터가 아닌, 랩탑이 아닌 그 스마트폰의 그 UI 그 형태로서 사용자한테 가장 편리하게끔 바로바로 꾸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할 때 제가 대부분 어떠한 그 전시 축제들을 할 때 사무국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무국을 아예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디지털 노마드가 돼서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라는 거를 다 다른 데에다 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능한 부분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하시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그들과 협업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딱 쥐고 태어나신 분도 계시지만은 아니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마 예전에 집에 전화가 없이 살면서 어느 날 전화가 생기고, 그리고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 살고 TV도 보기 힘든 때가 흑백 TV를 보다가 칼라가 되고, 아마 완전 아날로그 시대에서 어느 순간에 뭐 스마트폰까지 쓰는 세대를 같이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 힘들죠. 너무 이렇게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50년, 100년의 발전된 역사, 기술의 발전 역사가 그 전에 2000년 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물리적인 거를 따지면은요. 왜냐하면 비행기 생긴 지가 100년 좀 넘었는데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너무 빠른 거죠. 너무 빠른 거. 자동차가 생긴 게 근데 뭐 지금 뭐 자동차라는 게 조금만 있으면은 그 아마 시각장애인도 운전하고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차한테 그 예전에 그 키트라는 뭐 드라마에 보면 자동차하고 대화하면은 와 너무 신기했는데 요즘 아마 자동차 대화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 차들이 그 말로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요즘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너무 빨라진 거죠. 근데 저는 그건 공감해요. 내가 배워야 되는데 내가 배우기 힘들면은 협업을 하는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동하는데 정말 도태하기는 모르지만 뒤처질 수는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소통인 것 같아요. 대중과의 소통. 그 소통 채널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거는 정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훈 큐레이터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술인이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지금 우리 유재현 기획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무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또 공감합니다. 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래도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보충해 주실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테크놀로지 기반이고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영역을 다 무화시켜버리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 양상은 뭐 앤디 월 시대 이후로 계속 뭐 심화되어 온 거고 또 예술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건 너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콘텐츠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매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티스트예요. 셰프면은 아티스트기도 하고 또 머리를 잘 잘라도 아티스트고 옷을 잘 입혀줘도 아티스트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그러면 예술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과연 모든 맛있는 음식은 예술이고 모든 머리 잘 자르는 행위 자체도 예술이고 모든 게 다 예술이면 그렇다면 진정한 예술가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근데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고민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 기준을 앤디 워홀로 생각을 합니다. 앤디 워홀은 가장 비즈니스를 추구했던 예술가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예술가들은 언제나 어디엔가 종속이 돼 있었습니다. 집이 잘 살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관의 후원금을 받거나 국가적인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주요 콜렉터가 있거나 그 옛날에는 나를 후원해주는 패트론이 있거나 근데 제 생각에는 상품화가 됐다는 거는 이중적인 것 같아요. 한편에는 예술의 일상적 상품이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도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가가 스스로의 경제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홀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중매체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에 관련된 삶과 죽음의 문제가 언제나 그 내면 속에 있고 언제나 주제는 죽음에 관련돼서 크게 멀리 있지 않았고요. 그런 점이 저는 매우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지금 이 시대의 예술가에도 꼭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다 맞는 말씀이고요. 예술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좀 4차 산업혁명, 예술혁명에 조금 포커스를 두자면 좀 더 연결되었고 또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지점이 예술가한테 좀 더 필요해진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작업에만 몰두하기 조금 힘든 시대? 그런데 작업이 아주 좋아야 되긴 합니다.
작업이 아주 좋아야 작업은 되고요. 좋아야 된다. 기본이다. 아주 좋아야 돼요. 작업의 기본이다. 그쵸. 훌륭해. 그럼 뭐가 좋은 거냐? 할 때 다른 얘기를 해줘야죠. 시대에서 차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콜라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기업과 예술도 했지만 더 뭐 아트 콜라보를 떠나서 저는 이제 콜라보부터 강조를 하는데 콜라보의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 다른 파트가 공존을 하고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요. 콜라보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근데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줄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콜라보를 할 작가를 찾는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더 대중화됐죠? 기회는 많이 더 생겼습니다만 어떤 사람한테 그 기회가 생기냐? 저쪽과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컨텐츠를 가진 사람을 이게 가는 거예요. 콜라보는 대중에서 기회는 많습니다. 그럼 뭐냐? 교육까지 정규 과정이라는 것도 이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됐고 달라, 좋아. 뭔가 다른 목소리, 차별화, 정말 저 사람이, 브랜드가, 저 기업이, 저 매체가, 그러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건 창의성, 남다름이고 또 그 안에는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쉐어할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서 콜라보는 사실은 내가 뭘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공유, 공전에 또 그 철학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지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어떤 부분이 숨어 있냐면 나를 잘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알아봐 주길 기다리다가는요, 근데 아주 좋으면 괜찮아요. 아주 좋으면 이게 별로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아요. 좀 많이 홍보해 주세요. 좀 이렇게 소개해주고 알려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는 입장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면요, 내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막 피곤하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컨텐츠가 너무 좋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홍보는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작품이 좋으면. 그래서 일단 작품이 제일 좋은 게 중요하고요. 예. 근데 이제 작가가 좀 더 자기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협업 능력, 또, 세상과 소통 능력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진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2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컨텐츠. 그리고 소통력. 저부터도, 그리고 세상이 새로운 것을 지금 다들 찾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를 알리고,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지만, 사방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찾을 때에, 사용하는 매체들이 있잖아요. 미디어들하고 좀 친해질 필요는 있는 게, 왜냐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어린이 영재를 찾을 때요. 발굴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재들이 어머니들은 젊어요. 그래서 이 SNS 미디어들이나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를 달아줘요. 영재. 응? 그림 그리는 아이, 뭐 미술가. 그 엄마들의 마인드를 대충만 조금만 읽어서 단어 들어가면 또 그 유사한 언어들이 쫙 나오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가지고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전시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전시를 해서 돈을 돈대로 들었는데 요즘 전시장에 사람 부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민폐죠, 민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트페어가 활성화되는 거죠. 뭉쳐야 됩니다. 뭉친 판정도 내가 갔을 때 내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가는 김에 여러 개 볼 수 있는, 서로 다 너무 바빠졌고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뭉쳐서 한 장 안에서 해야 그때야 이제 나도 움직이고 상대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왕이면 좀 원소스 멀티 유즈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다각적으로 내가 작업하는 작가이면서 내 작품이 이제는 굉장히 세상이 예술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활용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각 파트에서 뭔가 차별점, 차이점, 특별한 방법을 찾다 보면 그게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콜라보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훨씬 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너도 나도 지금 또 예술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좋은 작가들이 더 검증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많아질 수는 있고 그리고 정말 실력으로 더 세상에서 예술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는 혁명에서 저는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도 있다 좀 받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NFT나 메타버스에 대한 거는 다들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과거를 보니까 이게 피할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겠는데 잘은 모르겠어. 근데 뒤처지고 싶지는 않고 알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그쪽은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고민하면서 제 나름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 말하는 그 NFT를 통해서 고액으로 막 거래되는 이런 그림이 거래되는 그런 NFT 뉴스는 미술이 사실은 더 크게 이슈화시키는 동력이 됐던 주인공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NFT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뉴스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그 NFT는 결론적으로 또한 대중화, 민주화, 아주 이로운 점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의 저작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미술이 가장 필요합니다. 음악 쪽 같은 데는 저작권들이 상당히 유지되는 데 비해서 미술은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NFT가 해결해주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상까지 더불어온다면 사진을 찍는 순간 NFT는 동시에 가동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면 요즘 사진 찍으면 어느 장소에서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찍었는지도 다 나오죠. 그러면 찍는 순간 저는 그 등록이 가능한 기술의 수혜는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우리가 그 수혜를 다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지 지금은 그 기술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비싸고 대단히 불편한 시점인 거죠. 근데 빠르게 편하고 저렴화되고 대중화되는 시점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게으르게만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러운 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작가들에게는 정말 그 대단히 이로운 부분을 안고 있는 게 그 NFT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찍고 내가 창작한 것들이 지켜지고 유지되고 이동되고 다른 사람의 활용이 되는 것이 나를 지키면서 전파를 하게 되고 또 그 거래나 있었을 때 그 수익들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재현 기획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나 짧게 좀 마무리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4.0 혁명 시대 예술가의 태도, 자세.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다양한 회의를 참여하는데 제가 그 회의들에서 곽광을 받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는 회의를 참여하자마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PPT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사례가 벌써 정리가 되고 PPT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회의에서 대부분이 말로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노트북을 가져가고 지금 인터넷에 연결이 됐고 그리고 미리 얘기 안 하고 마지막에 유 선생님이 한 말씀 해달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에 있는 저 노트북 쓸 수 있냐고. 이미 PDF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옛 선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항상 그 이야기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항상 그런 회의를 가서 끝나면은 담당자가 주무관님이 와서 혹시 발표하신 거 받을 수 있냐고 하면은 메일 주소 주세요 하면 엔터 누르면은 바로 보내지잖아요. 이게 지금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다음 카페를 운영을 할 때 10,000명의 저희 동호회가 있었어요. 그 동호회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인디 문화나 그 EDM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그걸 발화시킬 수가 있었고, 월드 DJ 페스티벌이라는 거 아시죠? 그 페이스북 그 공식 그 페이스북이 19만 명까지 갔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 19만 명의 그 사이트를 갖고 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직 우리가 그 경험이 없을 뿐이에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전기를 계속 쓰는데도 공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작은 데에서 자기만의 그 활용 방법도 지금 예술인들이 4차 혁명 시대에 자기만의 그 생존 방법을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예술인이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코로나로 소통이 단절된 지금 기술을 활용한 대중과의 만남이 더 절실해진 시기입니다. 오늘 나눈 대화가 예술인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어 더욱 가까워진 대중과의 소통과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고요.